고1 비상교육 장마. 조금 읽어보고 한번 해볼게. 장마, 윤은길.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으로 나, 동만, 이름이 동만이네.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난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꿰매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거기까지 좀 잠깐 볼까? 소설가 어린 시절에 겪은 6.25 전쟁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작품과 어른이 된 뒤에 겪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고발하는 작품을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원장 등이 있다. 윤은길은 1942년생이네. 나이 많으시네. 네. 여기 보니까 어린 시절에 겪은 6.25 전쟁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작품. 요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장마야. 네.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뒤에 겪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 고발하는 작품. 요거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완장이라는 작품이야. 이 장마하고 또 다른 교과서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자주 나와. 혹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들어봤어? 안 들어봤나? 요거 문학 교과서에 자주 나와. 윤은길은 이 두 편이 교과서에 다 실려 있으니까 수능에도 자주 나오겠네요. 수능도 좋아하는 작가야. 네. 제재 연구를 한번 볼게. 갈래, 전후소설, 중편소설, 성장소설. 전후소설은 전후, 전쟁 후 소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쟁 후 소설이라는 건 이 전쟁은 6.25 전쟁을 뜻하는 거야. 전후 소설은 6.25 전쟁 후 소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후 소설 그러면 전쟁에 관해 쓴 걸 다 전후 소설이라고 해. 네. 그래서 6.25 전쟁에 관한 소설 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는 소설 다 해당한다. 네. 중편 소설. 중편 소설은 단편과 장편 사이에 중간 정도. 장편 소설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데 네. 중편 소설은 책 한 권 분량이 다 안 나와. 좀 얇은 페이지로 나오겠지. 그래서 중편 소설은 그 중편소설 하나만 가지고 소설집 책 한 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편소설이 두세 개라든가 아니면 단편소설하고 함께 중편소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성장소설. 성장소설은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소설들을 대부분이 성장소설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성격.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 샤머니즘적. 토속적은 토속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토속신앙이 바로 샤머니즘을 뜻해. 토속신앙이 두 가지잖아.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네.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거니까 자연물 중에 여러 가지를 숭배하는 거고, 토테미즘은 뭐 곰 숭배, 네. 뭐 호랑이 숭배 이런 거, 단군신화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샤머니즘, 그렇다고 해서 능구렁이 숭배 이런 거보다는 네. 자연물에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구렁이에 아들의 혼이 왔다고 생각하는 할머니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상징적인 거지. 그 다음에 시간, 배경, 시간 6.25 전쟁 중 장마철. 네. 공간, 어느 시골 마을.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제재, 이념의 대립과 화해. 이념은 어떤 사상 이런 거겠지, 그치? 여기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런. 주제,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특징,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이중적 시점이 드러남.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냄. 그러니까 이 토속적은 꼭 샤머니즘, 토속신앙 그것만 가진 것도 아니고 방언,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두 가지 다네. 네. 방언은 사투리지.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말이네. 첫 번째 게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거기 한번 줄쳐봐. 객관적. 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1인칭과 3인칭이지. 네. 그러면 1인칭과 3인칭 중에서는 어떤 게 객관적이야? 3인칭. 그렇지. 3인칭이지. 그럼 1인칭을 다시 두 개로 나누면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야.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것도 객관적이야? 관찰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1인칭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거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건 뭐보다?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야. 3인칭보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야. 장마가 상징하는 것. 그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함. 그러니까 음울이라는 건 알지. 음침하고 네. 어둡고 우울하고 네. 이런 게 음울한 분위기겠지. 그런데 그래서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 그 다음에 6.25 전쟁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빨치산이 뭔가 알지? 삼촌은 빨치산. 공산주의? 그렇지. 산에 숨어 국군에 대항한 북한군 게릴라. 네. 빨치산이야.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북한 정규군은 아니야. 빨치산은. 남쪽에 있던 공산당 중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여기서도 무장을 해서 대적한 그게 실제로는 빨치산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빨치산들은 나중에 북한군하고 같이 또 합류를 하겠지. 총체적으로는 빨치산 그러면 공산군, 북한군 이렇게 해도 괜찮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원래 이제 보통 친가 식구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요즘에 뭐 그런 게 그렇게 구별이 잘 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걸 친가라고 해. 네. 그러니까 친가는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야. 네. 그 다음에 외가는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야, 그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원래 대부분은 친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 시부모를 모신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네. 남편의 부모와 사는 것이지. 그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외갓집에서 피난 와서 함께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런데 삼촌은 빨치산이야. 쉽게 얘기해서 북한군이야. 네. 그 다음에 외삼촌은 국군이야. 네.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삼촌이 빨치산이니까 네. 산속에서 숨어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산속에 숨어있는 북한군 게릴라니까 네. 산속에 숨어있던 북한군 게릴라였던 삼촌이 집에 몰래 왔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빨치산을 잡는 정보본이 와서 나한테 사탕을 주면서 니네 삼촌 왔었지? 했는데 그걸 봤다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고초를 당하는 거야. 너 왜 빨치산을 숨겨주는 거야? 아무리 네 동생이라도 신고해야지 하면서 고초를 당했다라는 말이야. 그게 고초,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미워하네. 그렇지? 네. 외할머니는 아이고 왜 손자한테 그래, 손자가 뭘 알고 그랬겠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네. 그런데 국군이었던 외삼촌이 전사했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제 매우 상심해서 세상의 빨갱이들을 다 죽어버려! 하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빨치산인데. 네. 그래서 더 둘이 갈등하게 된다. 이런 거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사실은 삼촌은 죽었지. 할머니만 그렇게 믿고 있지 식구들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빨치산의 주검, 주검이 뭐야? 시신? 시체지. 시신을 주검이라 그래. 시신을 읍내에 버려뒀다.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은 거 이제 찾아가라고, 그지? 왜냐면 주로 빨치산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공산당들이었으니까. 네. 전쟁이 나니까 이제 산속으로 북한군에 호응해서 산속으로 무장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위기 한번 읽어볼까?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흥건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욕해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 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구석구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 대꼬챙이었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지금 할머니가 점쟁이가 아들이 온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집안 사람들을 닥달하는 거야. 네. 빨리 우리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해. 뭐 이런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혼곤한 혼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정신이 흐릿한 게 나오는 거지, 그지? 혼돈 뭐 이런 거니까. 네. 부항이 아마 가뭄 때 많이 생기는 걸 거야. 그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그러니까 부항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네. 막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병든 사람처럼 보이고 어머니는 대꼬챙이처럼 깡마른 게, 어머니는 원래 살이 없었는가 본데 더 마른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얘기지? 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가지고 첫 새벽부터 기지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 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있는데도 어느 바람에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갓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장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니들이 풀을 꺼가지고 우리 아들이 안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지. 네. 할머니는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네요, 정말. 잡돌이 하듯 아주 요란스럽게 닥달하거나 족치듯. 그 다음에 장명등은 밤에 불을 켜는 등, 대문 밖이나 차마 끝에. 상화 전체에서 5개 정도가 어휘가 쭉 날 수도 있잖아. 그 중에 난다면 잡돌이 하듯. 그 다음에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재산 관리를 내가 하겠어! 이렇게 된 거야. 네. 원래 옛날에는 광열쇠, 장롱열쇠 이런 게 재산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거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고,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 네. 주인공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런 게 있었네. 장명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그것도 시험 포인트가 되겠네. 상징적 의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켜놓은 등불.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상징함. 장명등이 꺼짐. 역할.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임. 생환. 살아서 돌아오는 게 생환이야. 네.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야. 네. 자,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한마디 했네요. 경사실업날 아적부터 예편네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배비니께 이만큼 혀 두고 참는다만. 여기서 예편네는 자신을 뜻하는 거야. 네.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지. 후사는 뒷일은 너희들이 알아서들 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깐딱 안고 뒷전에서 귀경만 하고 있으란다.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했네요. 네. 그랬더니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찾자 못마땅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큰 자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물론 큰 자석은 동만이 아버지. 네. 계속 할머니가 얘기하네요.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 지금 아들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여. 네. 할머니들 보통 하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네. 네. 상치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게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가족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여움을 표시하네요. 그 다음